안녕하세요. 비전공자가 합격하는 국제무역사 1급 오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저희가 오늘 살펴볼 내용은요, 바로 무역계약의 성립에 대한 부분이고요. 우리 교재로는 3페이지부터 11페이지, 10페이지까지 이론적인 부분은 범위가 되겠습니다. 자, 무역이 무엇일까요? 무역이 무엇일까라고 이제 여쭤보면 이렇게 대부분 떠올리시겠죠. 물품 매매 계약이다. 뭐 이렇게 떠올리시면 아주 훌륭합니다. 물건을 사고 파는 거예요. 물건을 사고 파는 건데 이거를 한 국가에 있는 두 명의 당사자가 한 명은 물건을 팔고 한 명은 물건을 사고 이게 아니라 서로 다른 나라에 있는 당사자들이 물건을 사고 팔기로 이제 약속을 하는 게 바로 이제 무역 계약인 거죠. 자, 그러면 무역 계약이 성립될 때 서로 약속을 할 때, 자, 나 물건을 팔게, 나 물건을 살게 라고 이렇게 약속을 할 때에는 반드시 그 약속하는 대상이 되는 물건이 존재를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했을 때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실제 실무적으로도 보면 물건이 실제 존재하기 전에 먼저 약속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이 선물 계약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약속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 뒤에 물품의 생산이나 제조가 진행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혹 이게 보기로 나와요. 무역 계약이 성립되는 그 당시에 물품이 존재해야 된다라고 하는 보기가 만약에 보이신다면 그거는 틀린 보기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역계약, 그러니까 물건을 사고 팔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럼 끝인가요? 아니죠. 물건을 사고 팔기로 서로 간에 약속을 했으면, 팔고 사기로 약속을 했으면 물건을 팔기로 한 사람은 물건을 만들겠죠. 만들고 나서 그 이후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물건을 팔고 나서 보내야겠죠. 사기로 한 사람한테 이렇게 운송을 해줘야 되고요. 물건이 운송돼서 가는 동안에 어떤 손상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또는 손상이 생겼을 때에 뭔가 그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면 좋겠어요. 이렇게 무역의 어떤 운송이라던가 무역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운송이라던가 아니면 보험 이런 부분들이 또 이제 또 다른 계약이 생겨날 수 있고요. 대금을 주고받아야 되기 때문에 돈을 주고받아야 되기 때문에 대금 결제와 관련한 어떠한 또 다른 계약이 생겨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무역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인 무역 계약, 주된 계약에 파생되어서 나오는 운송, 보험, 결제와 같은 부수적인 계약들, 파생 계약들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점을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지금 물품을 거래하는 것이다 라고 무역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거는 이제 수업 목적상의 협의의 무역의 개념인 거고, 사실은 이 무역에는 이런 물품뿐만 아니라 서비스라던가 투자 이런 여러 가지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다. 이게 바로 광의의 무역이다 라고 하는 점도 기본적으로 우리 상식이니까요. 이해를 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무역이라고 하는 건 서로 다른 국가에 위치한 사람들이 물건을 보내고 돈을 받고 하는 거다 보니까 당연히 국내 거래보다는 위험이 좀 아무래도 더 많고 위험도도 더 높고 그러겠죠. 무역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내가 이 물건을 보냈는데 상대방이 나한테 돈을 제대로 보낼까? 라고 하는 신용 위험이라고 하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신용 위험이라고 하는 게 있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물건을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돈을 보낼 건데 이 사람이 나한테 제대로 된 물건을 보낼까? 라고 하는 상업 위험이라고 하는 게 있을 수 있겠습니다. 상업 위험이라고 하는 게 있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국제 거래에 있어서 돈을 주고받는 거기 때문에 환율의 변동이라던가 이런 부분들, 환 위험이 있을 수 있겠고요. 익스체인지. 그리고 갑작스럽게 어떤 전쟁, 내란, 이제 전염병의 어떤 급속한 전파 등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비상 위험. 그리고 장거리의 국제 운송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운송과 관련된 위험이 또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외에도 서로 다른 국가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문화라던가 상관습, 그리고 언어가 다를 수 있는 데서 올 수 있는 그런 위험도 있을 수 있겠다 해서 이 정도는 이제 정리를 하시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이 내용은 확률이 높지는 않습니다만 무역 영어 파트에서도 좀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런 게 있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무역 계약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계약서를 꼭 써야 될까요? 계약서를 반드시 써야 되는 건 아닙니다. 이 무역계약은
어떻게 성립이라고 하는 것이 되는가 라고 했을 때 굉장히 생각보다 너무너무 심플해요. 우리 교재에 지금 보시면은 청약과 승낙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세요. 제가 막 길을 가고 있어요. 과일가게 앞을 지나가고 있는데 과일가게 그 사장님께서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저기 아가씨 네, 사과 5개 3,000원에 드릴게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싼데? 이러면서 네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만약에 그 과일가게 사장님이 미국 사람이고 그 미국 사람이 저한테 그렇게 제의를 했고 내가 예스라고 대답을 했다면 무역계약 성립된 겁니다. 너무나도 허무하게 이렇게 무역계약은 성립이 돼요. 사장님께서 과일가게 사장님께서 저한테 사과죠. 사과 5개 3,000원에 드릴게요 라고 한 게 제의를 하신 거죠. 이걸 청약이라고 하고요. 저는 그 청약에 대해서 오케이 하고 승낙을 했잖아요. 이러면 무역계약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역계약이 성립이 되기 위해서는 청약과 승낙이라고 하는 절차가 이제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청약도 그렇고 승낙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식으로 청약을 하세요, 승낙을 하세요 라고 하는 방법은 정해져 있지 않아요. 뭐 구두로, 말로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해도 되고요. 전화로 이야기를 해도 되고요. 메신저를 보내도 되고요. 이메일을 써도 되고요. 뭐 아니면 서류를 뭐 우편이라던가 특송, DHL, 페덱스 같은 걸로 보내도 되고요. 팩스 발송을 해도 되고요. 어떠한 방법도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나는 팩스로 발송을 했지만 상대방이 나한테 전화해서 오케이, 혹은 메신저로 나 너 청약서 잘 받았어, 나 그거 오케이야, 이렇게 말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청약이든 승낙이든 미리 말씀드리지만 방법에는 전혀 어떠한 제한이 없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청약, 약속을 청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청약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만약에 서류로서 보낸다 라고 했을 때 제목에 그러면은 영어로 하면 오퍼시트 이런 식으로 청약이라고 하는 이제 내용이 그 표제로서 꼭 들어가야 되느냐, 그건 아니다. 내용적으로 봤을 때 이게 청약으로서 인정될 만하다 라고 하면 그거는 청약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청약으로서 인정이 되려면 어떠한 내용이 담겨 있어야 되느냐? 아까 우리 사례를 봤을 때 과일가게 사장님께서 저한테 이러셨어요. 과일이 아니라 사과 5개 3,000원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그 사과 5개 3,000원이라고 하는 걸 보면 물품이 있죠, 수량이 있죠, 그리고 가격이 있어요.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보면은 청약으로 만들어주는 기본 요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청약은 상대방한테 도달되었을 때, 상대방이 그 내용을 받아 보았을 때 청약으로서의 효력이 발생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재 4페이지에 보시면 청약이 성립되기 위한, 청약으로서 인정되기 위한 요건이 2가지가 나와 있거든요. 그 첫 번째가 바로 특정인에 대한 것이어야 된다. 여기서 이제 주의하셔야 될 점은 그 특정인이라고 하는 게 꼭 한 명일 필요는 없어요. 1명 이상일 수도 있겠다. 1인 또는 그 이상의 특정인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게 바로 첫 번째고, 두 번째 요건을 보시면 청약에 대한 승낙이 있으면 계약이 성립한다는 확정적인 내용의 것이어야 된다. 이게 바로 물품 수량 가격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내용이 있어야 이 내용을 가지고 당사자가 서로 그 내용에 구속이 되어서 서로 각각의 의무를 이행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청약의 요건 2가지 꼭 살펴봐 주시고요. 자, 청약인 것처럼 보이지만 청약 아닌 너라고 하는 바로 청약의 유인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거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신문 광고, 아니면 TV 광고,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청약의 유인은 청약처럼 보이지만 구매를 이제 좀 일으킬 수 있게끔 어떻게 보면은 예비 고객들을 좀 모집하는 그런 단계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홈쇼핑 같은 경우, 이 경우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것이지만 내용이 확정적이고 지금 바로 주문하시면 물건을 보내드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게 뭐냐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는 하지만 상대방이 오케이를 하면 나는 물건을 보낼 거야 라고 어떠한 특정한 의사표시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반대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고 있는 이런 경우에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하더라도 청약의 유인이 아닌 청약으로 볼 수도 있겠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건 청약의 종류예요. 이 청약의 종류 같은 경우에는
경우에는 무역계약 파티에서 시험에 출제가 될 수도 있고요. 무역영어 파트에서 출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청약의 종류를 좀 살펴보시면 되겠고, 첫 번째로 청약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바로 청약을 행하는 주체에 따라서 구분을 하는 겁니다. 보통은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이 물건을 거래하자라고 하는 건 판매자가 보통은 많이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맞고요. 근데 판매자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물건을 사고 싶은 사람이 내가 먼저 나 이 물건 살래, 나한테 이 물건 좀 팔래?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청약을 하는 주체에 따라서 셀링 오퍼가 있을 수 있겠고 바잉 오퍼가 있을 수 있겠다라고 이렇게 구분을 먼저 해주시고요. 두 번째로 구분할 수 있는 게 바로 확정 청약과 불확정 청약, 펌 오퍼와 프리 오퍼가 되겠습니다. 이거를 구분하는 가장 쉬운 첫 번째 방법은 바로 청약서에 유효 기간이 있느냐예요. 제가 지금 사과 5개를 3,000원에 팔 건데요. 이거는 오늘 밤 11시까지만 유효합니다 라고 이렇게 유효기간이 적혀 있는 경우에는 대부분 확정 청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유효기간이 없으면 반드시 불확정 청약이냐? 그것은 아니다. 다만 유효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거는 확정 청약으로 보겠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유효기간이 없이 청약의 내용을 보니까 이 청약을 받은 피청약자가, 청약자의 청약을 받은 피청약자가 그 내용을 승낙을 했을 때 바로 상대방이 양 당사자가 어떠한 의무를 이행할 수 있게끔 내용이 확정적이에요. 그러면 그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없어도 확정 청약, 펌 오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응 청약, 반대 청약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사과 5개 3,000원에 팔게요. 이거 사세요. 라고 했을 때 제가 이러는 거예요. 3,000원 너무 비싸요. 5개 3,000원은 6개 3,000원을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뭔가 살게요 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수량을 제가 바꿨어요. 이렇게 어떠한 이제 그 청약의 내용을 변경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럴 수 있죠. 저 귤 하나만 더 주시면 살게요 라고 이렇게 어떠한 내용을 추가할 수도 있겠죠. 이러한 경우에는 승낙이라고 보지는 않고 오히려 이거를 반대 청약, 대응 청약이라고 하면서 나의 이러한 대응 청약 또는 반대 청약, 영어로는 카운터 오퍼라고 이제 적혀 있죠. 카운터 오퍼에 대해서 최초의 청약자가, 그러니까 과일 가게 사장님이 한 번 더 오케이를 해야 계약이 성립이 되겠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좀 중요한 내용이에요. 조건부 청약입니다. 이 조건부 청약은 불확정 청약의 한 종류예요. 불확정 청약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교재에 보시면은 피청약자가 승낙을 하여도 그 승낙에 대한 청약자의 최종 확인이 있어야 계약이 성립된다라고 하고 있죠. 이 조건부 청약의 종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국제무역사 1급 시험을 보시면 무역 계약 파티가 됐던 무역 영어 파티가 됐던 그 어느 곳에서 꼭 한 문제씩은 출제가 되는 것 같아요. 조건부 청약은 말 그대로 계약을 어떤 청하기는 하는데 어떤 계약 제의 약속을 청하기는 하는데 거기에 조건이 하나 붙어 있는 거예요. 이 조건부 청약의 종류를 5페이지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건 지금 한글로도 쭉 적혀 있지만 옆에 영어로도 나와 있거든요. 이 조건부 청약의 종류는 영어 표현도 꼭 같이 익혀두시면 좋겠어요. 왜냐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파티도 무역영어 파티의 범위의 한 일부이기 때문에 함께 봐주시면 좋겠고요. 한마디로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아마 교재를 읽어보시면 다 이해가 되시겠지만 승인 조건부 청약이라고 하는 거는 보고사 이거예요. 보고사. 내가 너한테 물건 보낼 테니까 있잖아. 보고 마음에 들면은 그때 어프로벌 하면서 네가 오케이를 하면 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승인 조건부 청약이고요. 신규 개발 품목이나 판매 부진 물품 등의 판매에 적절하다 라고 책에 설명이 되어 있죠. 그리고 반품 허용 조건부 청약, 이거는 팔아보고 다 못 팔면 다시 돌려보내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offer of sale or return 이라고 되어 있고요. 재고 잔류 조건부 청약, 내가 너한테 이렇게 물건을 판매하겠다 라고 청약서를 보내긴 하는데 있잖아, 너가 나한테 오케이를 했을 그 시점에까지 아직 사과가 남아있으면 너한테 팔게 라고 하는 게 바로 재고 잔류 조건부 청약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선착순 판매 조건부 청약 아시죠? 오는 순서대로 야 3등까지만 팔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착순 판매 조건부 청약이 만약 무역 영어 파티에서 출제가 된다라고 하면 first come, first served 라고 이런 표현도 함께 나올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황 조건부 청약이에요. 시황 조건부 청약은요, 내가 너한테 이 물건을 팔 건데, 지금 이 가격으로 이렇게 팔 건데 너가 오케이를 하는 시점에 원자재 가격이라던가 여러 가지 시장 상황,
이 품목군의 전체적인 소비자 단가라던가 도매 판매 가격이 지금과 똑같은 상황으로 뭐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하면 너한테 팔게 라고 하는 그런 시장 상황에 따라서 이제 최초의 청약자가 오케이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청약이 되겠습니다. 최종 확인 조건부 청약은 이제 subcon offer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offer subject to final confirmation이라고도 하는데 그러니까 상대방이라고 하는 건 피청약자죠. 청약자인 내가 청약을 했을 때 피청약자가 오케이를 해도 내가 한 번 더 컨펌을 해야 이게 계약으로서 효력이 발생된다라고 하는 걸 이제 이야기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약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청약의 요건 그리고 청약은 도달주의 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를 했고요. 청약의 종류까지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청약의 종류는 확정 오퍼 그리고 불확정 오퍼 말이 막 섞이네요. 펌 오퍼와 프리 오퍼가 있고 그리고 카운터 오퍼라는 것이 있다. 프리 오퍼 중에는 이제 조건부 청약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조건부 청약의 종류에는 이런 것들이 있더라 하는 것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청약은 한번 청약자가 청약의 내용을 정하면 이거를 변경하거나 아니면 다시 없었던 걸로 되돌릴 수는 없는 것인가? 가능합니다. 이제 변경부터 말씀을 드려보면요. firm offer, 그러니까 확정 청약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청약의 내용을 정한 이제 청약자라고 하더라도 내용을 마음대로 변경을 할 수가 없어요. 유효기간 내에 이제 유효기간이 딱 정해져 있고 이미 발송된 내용에 대해서는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이제 프리 오퍼 같은 경우에는 변경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그 다음에 철회예요. 철회는 뭐냐면 이거를 아예 처음부터 청약이 없었던 것처럼 얘를 다시 거두어 드리는 거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철회 같은 경우에는 firm 오퍼가 되었든 프리 오퍼가 되었든 그 오퍼가 청약이 피청약자에게 도달하기 전이나 아니면 청약과 동시에 철회의 의사표시 청약자의 철회의 의사표시가 피청약자에게 도달한 경우에는 철회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철회에 언제 도달해야 되는지, 철회 의사표시가 언제 도달해야 되는지가 철회는 중요할 수 있겠죠. 그리고 취소는 레보케이션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청약으로서의 효력이 이미 발생이 됐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청약이 도달이 된 거죠. 청약은 도달주의를 책하고 있으니까 그 이후에 그 효력을 없애는 걸 취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취소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은 firm 오퍼는 취소가 어렵다. 뭐 당사자의 합의가 있으면 뭐 일부 예외적으로 될 수도 있겠지만 이론적으로는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프리 오퍼 같은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은 한데 언제까지 취소가 도착이 되어야 되냐라고 했을 때 피청약자가 내 청약을 받고 승낙을 발송하기 전까지 도착이 돼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들 지금 이제 5페이지에 나와 있으니까 교재 참고하셔서 내용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아까 청약과 승낙 처음 말씀드릴 때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청약이든 승낙이든 방법에는 전혀 상관이 없다. 어떤 방법을 사용하든지 간에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어요. 보시면 과일 가게 사장님께서 저한테 사과 5개 3,000원에 팔게요 라고 했을 때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갑자기 지갑을 꺼내서 지갑을 열어요. 그리고 1,000원짜리 3장을 이렇게 꺼내요. 그리고 1,000원짜리 3장을 내밀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이렇게 행위에 의한 승낙도 가능은 해요. 가능합니다. 가능은 하다는 게 아니라 가능합니다. 근데 이런 경우 사장님이 저한테 그렇게 청약을 했는데 제가 아무 말도 안 하고 과일을 이렇게 째려보고 있어요. 사과를 이렇게 가만히 쳐다보고 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이런 것은 승낙이 되지 않아요. 침묵과 부작위는 승낙을 구성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내용은 우리 국제무역사 1급 시험 어딘가에 보기로서 나올 확률이 매우 높다. 침묵과 부작위는 승낙을 구성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청약 같은 경우는 청약의 요건으로 이런 게 있었죠. 특정 일에 대한 것이어야 되고 어떤 내용이 확정적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요건이었다면 승낙은 원칙적으로 경상의 원칙이 적용이 돼요. 그래서 미러 이미지 룰스라고 해서 청약자의 청약에 대해서 거울을 보는 것과 똑같이 전혀 내용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승낙이 되어야 한다. 상대방이 오케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경상의 원칙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경상의 원칙이라고
경상의 원칙에서 벗어난 어떤 뭐 내용을 바꾼다던가 뭐 추가를 한다던가 아니면 일부만 오케이를 한다던가 이런 거는 승낙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경상의 원칙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승낙을 구성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승낙 같은 경우에는 정해진 일정 기간 안에 도착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유효기간이 있다라고 하면 최초 청약에 유효기간이 있다라고 하면 그 유효기간 내에 승낙이 이루어져야 되겠고, 만약에 유효기간이 없다라고 하면 우리 DHL로 서류 주고받는데 라고 하는 경우, 그런 이제 뭐라고 할까요? 수단의 신속성이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이 정도에는 도착이 되어야 돼 라고 하는 합리적인 그 기간이 있죠. 그 기간 내에 승낙의 의사표시가 도달이 되어야 되고, 승낙 역시도 도달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두로 하는 경우, 말로 하는 경우에는 즉시가 되겠고, 유효기간이 있어요. 혹은 합리적인 기간이 이 정도인데요. 근데 그 마지막 날이 빨간 날이에요 라고 하는 경우 있을 수 있죠. 그런 경우에는 그 다음 이어지는 최초의 영업일까지 그 기간이 연장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6페이지 1번 보시면 청약에서 정해진 유효기간 을 경과하여 도착된 승낙은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게 원칙이에요. 이게 원칙인데, 이런 경우에도 원칙은 승낙으로 인정이 되지 않지만 최초 청약자가 이거 좀 늦게 도착했지만 나 인정할게 라고 하거나, 그런 의사표시를 하거나, 아니면 이거 원래대로라면 DHL로 왔으면 오늘 도착했어야 됐는데 어제 도착했어야 됐는데, 이틀 전에 도착했어야 됐는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비행기가 너무 없어가지고 보통은 2, 3일씩 다 늦어져 라고 해서 이틀이나 3일 지나 도착했어요. 그럼 이거 괜찮겠다라고 인정이 될 수 있어요. 다만 이런 경우에는 청약자가 이거 아무리 상황이 이렇다고 해도 원래 나한테 이틀 전에 도착했어야 돼 라고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어야 되겠다. 그래서 원래 승낙이라고 하는 거는 정해진 기간 내에 도착이 되어야 하지만, 정해진 기간을 초과해서 도착된 지연된 승낙이라고 하거든요. 지연된 승낙이라고 하더라도 청약자가 괜찮다라고 표시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원래 좀 상황을 보았을 때에는 이미 도착이 되었어야 되겠지만 양 당사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어떠한 합리적인 이유로 좀 늦게 도착한 경우,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청약자가 이거는 무효야 라고 대놓고 표현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연된 승낙이라고 하더라도 인정이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승낙 역시도 이제 도달주의를 택하고 있고요. 경상의 원칙. 자, 거울을 보듯이 일치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럼 토시 하나 틀리면 안 되냐? 그거는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실질적 변경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내용을 변경하거나 추가하거나 하긴 했는데 진짜 사소한 내용이면 이거는 인정해주자라고 하거든요. 그럼 또 사람들이 싸우겠죠. 야, 이건 사소한 거야. 사소한 것이 아니야. 중요한 거야. 막 이러면서 싸우겠죠. 그래서 그 중요한 것, 그거를 실질적 변경을 이제 가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것들이 있냐면 돈과 관련된 것, 대금 결제 시기라던가 방법과 관련된 것들, 또는 이제 물품에 관련된 것, 수량이라던가 품질, 이런 거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물건, 아까 대금에서 가격 같은 것들도 있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물품을 이제 보내야 되잖아요. 인도하는 거, 인도의 방법, 시기, 인도 방법에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죠. 뭐 비행기로 보내기로 했었는데 배로 보낸다거나, 중간에서 막 배 타고 가다가 비행기로 갈아타고 막 맘대로 가버린다거나,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분쟁 해결에 관한 것, 그리고 양쪽 당사자의 판매자와 구매자, 매도인과 매수인의 어떤 이제 책임 범위에 관한 것들, 이런 것들이 좀 포함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7페이지에 보시면 승낙의 예시라고 있는데요. 한두 가지만 살펴볼게요. 1번에 보시면 피청약자는 청약자에게 아무런 승낙의 행위를 하지 않고, 청약을 받은 사람 피청약자죠. 피청약자는 청약자에게 아무런 승낙의 행위를 하지 않고 청약서의 오퍼시트 상에 나와 있는 유효기간 내에 그냥 돈을 보내버린 거예요. 아까 제가 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사과 5개 3,000원이라고 했더니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쓱 3,000원 꺼낼 수 있게 내민 거랑 똑같은 상황이죠. 행위에 의한 승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청약자가 이메일로 청약을 했어요. 그랬더니 피청약자가 이메일로 첨부된 문서를 출력을 해서 서명을 해가지고 그걸 팩스로 넣은 거예요. 보낸 사람은 이메일, 받은 사람은 팩스로 승낙을 보낸 거죠. 우리 청약과 승낙은 방법에 제한이 없다고 했죠. 서로 다른 방법을 쓰더라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그래서 2번 같은 경우에도
이제 승낙을 구성하는 거고 나머지 3, 4, 5, 6, 7번은 한번 각자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틀린 보기 보시면 틀린 보기 첫 번째가 수출 물품의 환적을 허용하는 것으로 라고 되어 있어요. 환적이라고 하는 건 우리 지하철 환승하듯이 가다가 이제 뭐 배 갈아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배를 갈아타기 위해서는 물건을 첫 번째 배에서 내려가지고 다른 배에 실어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뭐 사고 손상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그 다음 배를 타야 되는데 이 화물이 누락이 돼서 못 타는 경우도 있고 인도와 관련된 실질적 변경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 거고요. 두 번째 보기에서는 이 표현의 함정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Purchase Contract라고 돼 있어요. 여기 계약이란 단어가 있네 라고 해도 함정에 빠지시면 안 되고 청약의 요건 무엇입니까? 청약의 요건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특정인에 대한 것 그리고 내용이 확정적이어야 되고 승낙 같은 경우에는 경상의 원칙 이러한 내용들의 어떤 요건을 보는 것이지 단지 표제가 컨트랙트라고 돼 있다고 해서 이게 계약을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승낙을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청약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앞에서도 이게 교재에서도 살펴봤지만 청약이라는 표제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내용이 있었죠. 그리고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어요. 매수인이 물건을 사는 사람이 저 물건 살게요. 이렇게 사고 싶어요. 하나에 500원에 사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물건을 파는 사람 매도인이 아무 말도 안 하고 물건을 지 혼자 막 뚝딱뚝딱 만들어가지고 보내요. 당연히 이것도 행위에 의한 승낙이다 라고 보실 수 있겠죠. 자, 8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무역계약의 법률적 성격이에요. 자, 4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이건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유상계약, 경제적 대가의 지급을 수반하는 거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쌍무계약, 쌍방이 어떤 의무를 가지고 있다 라고 하는 게 바로 쌍무계약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동시이행 항변권이라고 하는 이제 내용이 나오는데 한번 이거는 교재를 읽어볼게요. 동시이행 항변권은 쌍무계약에서 발생되는 권리로서 일방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상대방한테 너는 의무 이행해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에 이럴 때에 권리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했을 때에 너는 왜 의무 이행하지 않으면서 나한테만 하라 그래? 너 먼저 해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권리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갑자기 버벅댔네요. 3번 불효식 계약. 그럼 계약 체결할 때 반드시 계약서라고 하는 종이 있어야 되냐? 아니다. 우리 청약과 승낙 자체가 어떠한 방법에 제한이 없었어요. 구두로도 가능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계약서를 반드시 써야 되는 건 아니다. informal. 근데 어떤 인포멀하다는 특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낙선 계약, 이거는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계약이 성립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역계약의 법률적 성격 내용 4가지 있었는데요. 유상계약, 쌍무계약, 그리고 이제 뭐가 있었죠? 불효식 계약, 낙선 계약 이렇게 4가지 있다라고 하는 것 이제 용어뿐만 아니라 내용까지도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무역계약 관련 법규예요. 법규 9페이지에 있는 내용 이 부분도 시험에 충분히 출제가 좀 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자, 예를 들어서 한국에 있는 저와 프랑스에 있는 프랑스 사람 이름이 기억이 잘 안 나네요. A라는 사람이 물건을 서로 이제 거래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제가 물건을 파는 사람이고 프랑스에 있는 A가 물건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계약을 체결하면서 청약과 승낙을 하면서 좀 최대한 상세히 우리 나름대로는 뭔가 내용들을 정하겠지만 정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다 합의를 일일이 할 수는 없거든요. 사람이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계약에서 좀 미비한 부분이라던가 아니면 분쟁이 생겼을 때 그 분쟁을 해결할 수 있게 하는 어떤 기준이 필요해요. 그걸 준거법이라고 합니다. 준거법. 그래서 이 준거법이라고 하고 계약에서 다 채워지지 못한 내용 그리고 공백이 있는 부분 또는 이제 분쟁이 일어났을 때 이거를 해결하는 어떤 기준이 되는 법을 준거법이라고 하는데요. 이 준거법은요, 당사자가 합의해서 정하면 돼요. 저랑 그 프랑스의 A랑 계약 체결을 하면서 청약과 승낙의 과정을 거치면서 계약이 성립이 될 때에 그 시점에 야, 우리 이거 뭔 일 생기면 한국법으로 하자이? 갑자기 사투리가? 그리고 프랑스법으로 하자 막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한국법으로 하기로 했다라고 하면 준거법은 한국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한국법에 무역을 어떤 규제라고 할까요? 규율하는 법들이 있죠. 관세법, 대무역법, 준거법의 강행규정 이런 것들이 있죠. 강행규정은
우리가 어떤 무역계약 관련 법규에서 가장 1등입니다. 1등. 가장 첫 번째예요. 사실 무역계약에 대해서는 WTO에서도 그렇고 당사자 합의가 기본적으로 아주 중요합니다. 당사자 합의가 뭐 아주 우선적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당사자 합의가. 당사자 합의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이보다도 더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게 바로 강행 규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강행 규정 다음으로 당사자 합의가 우선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국법을 한국법으로 하기로 했어요. 근데 이럴 수 있거든요. 프랑스 사람이 야 그거 근데 나한테 너무 불공평한데 막 이래서 제가 야 그러면 뭔 일 나면은 재판은 싱가포르 가서 하지 제3국 이렇게 중국법은 한국법으로 하되 재판 관할지는 제3국으로 할 수 있다. 이 내용이 바로 우리 9페이지 중국법과 재판 관할지는 상이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약정에 따라서 일방 당사자가 속한 국가의 국내법도 계약의 중국법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우리 이번에 보시면 비엔나 컨벤션이라고 하는 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뭐 국제무역사 1급 시험에서도 그렇고 실제 우리 다른 무역과 관련된 또한 이제 다른 시험에서도 그렇고 실무적으로도 좀 중요하게 다뤄지는 부분인데요. 뭐 물론 그냥 단순하게 수출통관, 수입통관 할 때 이런 거 다 챙겨보시진 않지만 그래도 무역업계 쪽에서 내가 좀 전문적으로 일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이 비엔나 협약 CISG라고 이제 부르기도 하는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고 국제협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국법을 통일해서 같은 규정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국제매매계약에 있어서 분쟁의 예방과 해결을 원활하게 하는데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죠. 얘도 중국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 얘가 중국법이 안 되면 그냥 국제무역계약법 중에서의 어떤 임의 규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뉴욕 컨벤션도 이제 우리가 뒤에서 다루게 될 내용인데 이거는 분쟁 해결을 할 때에 분쟁 해결 방법 중에 중재 판정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중재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 중재와 관련된 내용이고 중재 판정이라고 하는 게 만약 어느 특정 국가에서 일어났을 때 그걸 제3국에서도 강제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되는 내용의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엔나 컨벤션하고 뉴욕 컨벤션 같은 경우에는 뒤에서 우리가 좀 자세히 살펴볼 거긴 해요. 한데 얘네 같은 경우를 이제 임의 규정이라고 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비엔나 컨벤션 같은 경우에는 CISG라고 하는 비엔나 컨벤션 같은 경우에는 중국법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물건을 수입을 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수입을 하고 싶어서 중국의 판매자에게 물었어요. 이거 하나 얼마예요? 라고 했더니 1,000원?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그 1,000원은 배송비 포함인가요? 라고 물었더니 네, 포함되어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배송이면 우리 회사까지 갖다 주겠지? 라고 난 생각을 할 수 있죠. 근데 중국의 판매자는 배송이니까 내가 이거 공항까지 갖다 줘야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러면서 국제무역을 하는 데 있어서 분쟁이 막 생길 수 있거든요. 하나하나 다 합의를 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서로 생각하는 게 다를 수 있고 그러다 보니 분쟁들이 막 생겨나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좀 간편하게 국제무역을 이행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뭔가 규칙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ICC 국제상업회의소에서 인코텀즈 규칙이라고 하는 거를 만들었습니다. 규칙이라고 하는 거를. 그래서 이거는 알파벳 3개로 예를 들면 EXW, FOB, DAP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뒤에서 많은 시간을 할애해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할 건데 이런 국제 규칙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순서가 강행 규정, 당사자 합의, 임의 규정이 되겠고 그 다음이 국제 규칙, 인코텀즈라고 하는 이게 어떻게 보면 관습이 오랜 국제무역 관습이 굳어져서 좀 생긴 거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관습법이 있고 뭔가 문자로 텍스트로 뭔가 딱 공포가 되고 이런 건 아니지만 이런 거 있잖아요. 거래를 할 때에는 신의 성실의 규칙에 따라야 한다. 이런 것들을 이제 조리라고 합니다. 조리. 그래서 국제무역에 계약되는 이제 적용되는 법원은 이 순서대로 강행 규정이 짱. 당사자 합의가 매우 중요하지만 강행 규정이 짱.
그 다음에 당사자 합의, 그 다음에 임의 규정, 그 다음에 이제 상관습법, 조리 이 순서대로 적용이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세한 임의 규정에 관한 내용, 상관습법에 관한 내용들은 우리가 뒤에서 이제 굉장히 자세히 살펴볼 거고 무역영어 파트에서도 적용이 되는 거고요. 지금 이 장에서는 이 순서 정도 메모를 꼭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10페이지입니다. 무역계약의 종류와 형태예요. 그래서 개별계약, 포괄계약이 있는데 그냥 말 그대로 알 수 있듯이 개별계약은 어떤 거래를 한 번 할 때마다 건건이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CBC 컨트랙트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CBC가 우리가 말하는 케바케,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말하는 겁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 컨트랙트고요. 이제 최초 거래를 할 때나 아니면 계속 거래할 때마다 어떤 물품의 모델 규격이 달라지는 경우, 이런 경우들을 들 수 있겠죠. 그리고 포괄계약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똑같은 물건을 계속 거래하는데 매번 계약을 새로 해야겠니? 1년짜리 계약 통으로 하자! 라고 하는 경우 있을 수 있죠. 이걸 포괄 계약이라고 하고 마스터 컨트랙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스터 컨트랙트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OEM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죠. 내가 어떤 텀블러를 이제 중국에다 주문을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당신의 의견은 중요치 않습니다. 내가 여기 지시하는 모양, 디자인, 기능을 갖춘 거를 그대로 만들어 주세요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약 내가 여기에 스파이더맨 그림 넣어 주세요 라고 했을 때 스파이더맨은 그림의 주인이 따로 있잖아요. 뭔 일이 생기면 그 책임은 제가 질게요 라고 하는 이런 OEM 계약에는 권리침해 조항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내용이 명시되는 경우가 많다 해서 권리침해 조항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뒤에서 볼 무역계약 조항 부분에서 이건 또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부분이니까 이제 뒤에서 좀 더 얘기를 하기로 하고요. 마지막으로 비밀유지 계약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일본에 있는 나카무라 상하고 거래 계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이제 서로 간에 거래를 하다 보면 상대방에 대해서 조금씩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래가 딱 끝났어. 그러고 나서 나카무라 상이 나에 대해서 많은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카무라 상은 별 생각 없이 한국의 다른 회사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그 한국의 그 김진욱이라는 그 회사는 이런 물건 어떻게 사가고 이거 어떻게 할 거라던데 자기도 아무 생각 없이 이야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아니면 아기를 가지고 할 수도 있는 거고, 또는 그 나카무라라는 그 사람은 한국에 있는 기업들끼리 서로 간에 경쟁사들이니까 막 조사하고 막 이래가지고 당연히 알고 있겠지, 별로 중요한 게 아니겠지라고 해서 누설을 할 수도 있어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는 게 바로 비밀유지 계약입니다. 이렇게 비밀유지 계약서를 따로 쓰기도 하지만 일반 계약서에 비밀유지 조항이라는 걸 넣어서 계약을 하기도 해요. 이 비밀유지 계약에 대해서도, 비밀유지 조항에 대해서도 우리가 뒤에 무역계약 조항 부분에서 살펴볼 거기 때문에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살펴본 내용은 무역계약의 어떤 전체적인 개괄적인 내용이었는데요. 계약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청약과 승낙이 필요하고, 청약과 승낙에는 어떤 요건이 있고 얘네들은 도달주의를 택하고, 그리고 별도의 어떤 특정한 방법에, 청약이나 승낙의 방법에 제한을 두는 것은 아니었다 라고 하면서 청약 같은 경우에는 청약의 종류도 같이 살펴봤어요. 청약의 종류 같이 살펴보면서 프리오퍼 중에서 우리 조건부 청약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청약의 어떤 내용의 변경, 철회, 그리고 취소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승낙 같은 경우에는 승낙의 어떤 기간이 있다. 지연된 승낙, 그리고 이제 승낙 같은 경우에는 경상의 원칙이 적용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무역 계약이 성립하는 승낙으로서 인정되는 예시들을 살펴봤어요. 이러한 예시들이 문제로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객관식 문제로 종종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보기들, 예시들도 좀 잘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무역 계약의 특징 4가지 얘기를 했었죠. 유상계약, 쌍무계약, 그리고 또 뭐가 있었죠? 불효식계약, 낙선계약, 이런 특징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역계약의 종류와 형태 이렇게 얘기를 했고, 무역계약 이거 되게 중요한 거 빠뜨리고 가네요. 무역계약 이제 법원에 대해서 이 순서, 누가 제일 짱인지 이런 거 이제 좀 잘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방금 살펴봤던 무역계약, 개별계약, 포괄계약, 비밀유지계약, OEM계약 요 내용들을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혼자 복습을 하실 때도 정독을 하신 다음에 이렇게 떠올려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입으로 소리내서 이 얘기를 해보시면 더 좋겠고요. 자, 11페이지 출제 유형 파악하기. 제가 이 문제를 매 강의마다 전부 다 풀 건 아니고요. 한 문제 정도 이제 같이 풀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번 문제를 같이 볼 텐데요. 다음 중 무역계약 법원과 중거법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보기 1번 보겠습니다. 당사자의 약정보다 CISG 등 국제무역계약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당사자의 약정이 합의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CISG가 준거법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준거법이라고 얘기하지 않았고, 중요한 거는 그 준거법의 강행 규정이 가장 먼저 적용되는 거죠. CISG는 임의 규정에 속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별다른 말이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1번은 틀린 보기가 되겠다. 그래서 1번이 틀린 보기가 되겠다라고 해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문제 직접 한번 풀어보시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문제를 푸실 때에 정답만 골라내시면 안 되고, 만약에 틀린 보기를 찾는 게 문제였다면 그 틀린 보기를 올바르게 고쳐보셔야 되고요. 나머지 맞는 보기도 반드시 보셔야 돼요. 기출문제를 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보기에 있는 내용들이 또다시 문제로 다른 보기들과 섞여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보기들도 꼼꼼히 꼭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한눈에 보는 핵심 요약도 이제 내일 강의를 다시 들으시기 전에 한 번 더 살펴보시면서 복습해 보실 수 있기를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